가축살인 미야베 미유키.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국 헌법 제21조. 저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홀을 재빠르게 가로질러 가던 히코네 가즈오는 등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세 많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 순간 그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상대가 오늘 피로연의 전자 키보드 연주자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멋진 피로연이 되었어요. 히코네의 말에 상대는 조심스럽게 쌩긋 웃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이 무척 아름다우셔서 저도 한층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는 본인도 꽤나 괜찮다고 히코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일이 바빠 오늘 이날까지 여동생과는 거의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지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을 때 키보드를 쳐주는 예식장 사람이 좀 미인이거든. 오빠 취향에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가씨는 분명히 오빠 타입일 거야. 같은 소리를 했다. 그때는 바보 하고 웃고 말았지만 과연 여동생의 감이란 무시할 수 없다. 갸름한 얼굴에 피부가 하얘서 어딘지 모르게 덧없는 분위기가 호감이 간다. 저기요. 그녀는 다시 웅얼거렸다. 왠지 굉장히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왜 그러시죠? 네, 실은... 히코네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피로연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그녀는 서둘러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양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만. 말을 끊더니 하얗고 예쁜 손을 입가에 대고 목소리를 죽인다. 신부님 오빠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경찰 관계의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히코네는 끄덕였다. 피로연에서는 사회자가 경시청 조난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신진기의 형사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참으로 낯간지러웠다. 말은 하기 나름이라 신진기회란 즉 따끈따끈한 신출내기다. 그렇습니다.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조금 답답해져서 거들어 보았다. 그녀는 그래도 아직 망설이는 듯하다. 네. 다만 저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 없고 게다가 우연히 경찰분이 계셨다는 것도 무언가가 이끌어준 기분이 들어서요. 잠시 시간을 좀 내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며 올려다보는 성실한 눈을 보고 히코네는 참 곤란하네 하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다. 바쁘다. 신출내기라고는 해도 그는 지금 조난경찰서 관내에서 10년 만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사건인 청해장 토막살인 사건의 수사에 관계되어 있는 입장이다. 오늘 결혼식조차 피로연 도중에 뛰어들어와 출석했고 이제부터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허나 하지만 형사도 남자다. 상대가 자기 취향인 젊은 여성이어서야 그렇게 냉담해질 수도 없다. 아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히코네 형사에게 미인 키보드 연주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해장의 토막살인 사건에 관해서예요. 사건은 11월 11일에 발생했다. 피해자의 이름은 사타케 가즈노리. 도내의 전자기기 회사인 도쿄 유니온 주식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29살의 남성이다. 홀가분한 독신 아파트 생활. 게다가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관리인이 시체를 발견한 것도 옆방에서 자명종 시계가 계속 울리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마스터 키를 들고 찾아갔기 때문이다.
알람은 오전 6시 정각에 세팅되어 있었다. 경시청의 통신지령실이 관리인에게서 신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6시 24분이다. 불운한 관리인이 문을 열었을 때 사탁의 가진오리는 10개로 토막난 인체의 조각이 되어 부엌 달린 방 2개짜리 집안에 어수선하게 내팽개쳐져 있었다. 머리, 몸통, 왼팔, 왼쪽 손목, 오른팔, 오른쪽 손목, 왼쪽 다리, 왼쪽 발목,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목. 희미하게 썩은 냄새와 농후한 피냄새가 없었다면 마치 해체된 마네킹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현장의 방에 있는 욕실의 욕조 안에서 해체되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해체에 사용했을 만한 날부치류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혈액도 피해자의 혈액형과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문은 방 내부와 가구, 악기, 집기 등에서 피해자 본인의 것과 함께 식별 불가능한 부분 지문들이 다수 검출되었다. 검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후두부를 강타당해 살이 되었으며 흉기는 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잿더리였다. 테이블 주위에는 재가 흩어져 있었지만 꽁초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외에 실내에 있던 물건이 없어지거나 뒤집느라 흐트러진 흔적은 없었다. 현금, 신용카드 등도 손대지 않고 남아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위의 내용물 검사 결과로 미루어 시체 발견 전날, 즉 11월 11일 오후 10시부터 12일 자정 사이다. 현재까지 이 시간대 전후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을 법한 인물 혹은 수상한 인물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건 청해장의 구조 탓이다. 청해장은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각 층에 3가구씩 전부 9가구가 입주할 수 있고 건물 남쪽에 바깥 계단이 붙어 있다. 피해자의 집인 1층 A호실은 출입문이 바깥 계단에서 고작 2-3걸음 떨어져 있어 이목을 피해 피해자의 방으로 출입하기도 쉽다. 게다가 이곳은 최근 갑자기 비슷비슷한 아파트나 맨션이 쏙쏙 세워지기 시작한 지역이라서 주민들이 그다지 외부인에게 민감하지 않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주, 이렇다 할 단서도 없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30분 후 2사람은 식장에서 조금 떨어진 찻집에서 만났다. 말씀드리는 게 늦었습니다만 저는 히노 아키코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을 꺼내며 다시 한번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식장의 전속 키보드 연주자로 일한 지 만 2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살해당한 사타케 씨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계셨다고요? 네, 사건 2달 정도 전인 9월 15일에 사타케 씨가 저희 식장에서 열린 결혼 피로연에서 사회를 맡으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키보드 연주를 담당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으니 세상이 좁다는 거다 하고 히코네는 생각했다. 피해자인 사타케 가즈노리 씨는 분위기 메이커의 언변이 좋다는 이유로 그런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이는 피해자의 동료나 선배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는 사실이다. 어디에나 그런 타입의 남자가 있는 법이다. 히코네에게도 모임이나 축하 행사가 있으면 끌려 나오고 본인도 꽤 그 일을 즐기는 친구가 있다. 네, 그때도 사전 상담을 하느라 배웠을 때 결혼식 사회는 이걸로 벌써 12번째라면서 웃으셨어요. 저희는 보통 식장 측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프로 사회자를 적극 추천하는데요. 사타케 씨는 나는 이미 세미프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 말씀대로 훌륭히 사회를 보셨어요.
누구의 결혼식이었나요? 히코네는 안주머니에서 경찰 수첩을 꺼냈다. 아키코는 머릿속의 기억을 확인하듯이 잠시 사이를 두고 나서 천천히 분명하게 대답했다. 신랑은 다카하시 요시노리님, 신부는 에리코님, 결혼 전성은 노무라님이에요. 히코네가 받아 적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말을 잇는다. 두 분 모두 도쿄 유니원의 사원분으로 사타케 씨와는 동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사회자인 사타케 씨와 아는 사이시거나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많았을 테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타케 씨는 제가 지금까지 뵌 분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실 정도로 아주 능숙하게 사회를 보셨습니다. 다만 눈을 내리뜬다. 끝나갈 쯤이 되어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히코네는 말없이 그 다음을 재촉했다. 아키코는 유리잔의 물에 가볍게 입을 댔다.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9, 10, 11월은 결혼식장이 무척 붐비는 시기예요. 다카하시 씨의 결혼식 날도 역시 속된 말로 줄줄이 꿰인 상태였습니다. 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가 통로며 사진 스튜디오며 로비에 잔뜩 있는 다른 커플들과 스쳐 지나가게 되는 시기다. 오늘이 바로 그랬다. 그럴 때는 식장 스태프도 한정된 인원수로 풀회전을 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착오가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다카하시 씨의 경우는 그게 축전이 늦어졌습니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왔어요. 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양가 앞으로 온 축전이 사회자인 사타케 씨의 손에 건네진 건 축사가 앞으로 딱 2명 남았을 때였어요. 보통 축전 피로란 축사가 모두 끝나고 신랑 신부가 양친에게 꽃다발 증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에 이루어진다. 축전이 좀처럼 도착하지 않아서야 사회자는 확실히 당황했을 것이 틀림없다. 아유, 큰일이었겠군요. 네, 하지만 그런 일도 사타케 씨는 익숙하셨다고나 할까? 그다지 당황하시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시간을 때울 수 없게 되면 내가 한 곡 부를 테니 반주 잘 부탁해요. 뭐 그런 말을 하셨을 정도로요. 와, 정말 프로 뺨치시는데요. 그에 비하면 미리 그것도 확실히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노래는 엉망이었지. 히코네는 내심 쓴 웃음을 지어버렸다. 아까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사회자석 뒤에 한 군데 칸막이로 구분된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히코네는 떠올려 보았다. 옷가게 탈의실 정도 넓이의 칸막이 말씀이십니까? 네, 사회자나 연주자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거든요. 예비 마이크, 코드, 악보나 펜 등이 놓여 있고 자리에 앉아 계신 손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급하게 잠시 의논을 하고 싶을 때도 편리하니까요. 언뜻 봐도 4, 50통은 되어 보이는 축전을 받아들고 사타케 씨는 서둘러 그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대충 발신인 이름만이라도 훑어보면서 필요할 것을 고르거나 순번을 정하거나 해야 하니까요. 히코네는 끄덕였다. 무슨 일에서나 순위를 중시하는 일본인은 어떤 축전을 읽고 어느 것을 읽지 않았나 하는 사소한 일에도 까다롭다. 그때 저는 그대로 키보드 앞에 있었습니다. 축사를 하시는 분 중에는 사전에 제의가 없어도 흥이 오르시면 그 자리에서 한 곡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있지요, 그런 타입. 오늘도 한 명쯤 있었고 말이죠. 히코네는 조금 전의 일을 떠올리며 웃었다. 층가 쪽 숙부다. 서툰 주제에 나서기 좋아하는 표본 같은 사람으로 유례가 없는 음침에도 노래를 하고 싶어 한다. 오늘도 불시에 그것도
하와이안 웨딩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데는 질려버렸다. 아키코도 그를 따라 살짝 미소 짓자 덧니가 언뜻 보였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분의 축사가 슬슬 끝나갈 쯤이 되어도 사타케 씨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노래를 희망하시는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저도 서둘러서 살짝 뒤로 내려갔습니다. 도와드릴까 생각했거든요. 칸막이 그늘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더니 아키코는 눈을 들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갸웃거린다. 사타케 씨는 축전 한 통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는 걸 깨닫곤 퍼뜩 놀라서 전보를 숨겨버리셨어요. 숨겼다고요? 무의식 중에 히코네는 테이블로 몸을 내밀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뭔가 무척 당황하신 듯한. 아무튼 그 축전을 꾸깃꾸깃 뭉쳐서 몸 뒤쪽으로 돌리듯 숨기시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회장에서 박수가 들려와서 사타케 씨도 그 소리에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모양이에요. 다른 축전 다발을 쥐고 휙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전 피로는 탈 없이 끝났습니까? 네, 축전을 능숙하게 낭독하는 일이란 쉬운 듯하면서도 꽤 어려운 일이지만 사타케 씨는 무척 잘 해내셨어요. 다만 제가 봤던 숨긴 축전만은 소개도 되지 않고 소개는커녕 신랑 신부에게 건네지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히코네는 눈썹을 모았다. 그게 확실합니까? 아키코는 망설임도 당황함도 없이 끄덕인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조사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히코네가 진지한 얼굴이 될 차례였다. 아키코는 각오한 듯이 말을 이었다. 주제 넘은 짓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 일은 아니에요. 사타케 씨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보권이 떠오르니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저희는 축전을 배달을 받아 각각의 피로연 회장으로 전달하기 전에 수치환 건수와 받은 정보의 번호를 메모해서 기록으로 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니 그날 다카하시 부부 앞으로 온 축전은 모두 56통 있었습니다. 저는 식장의 사후 서비스 앙케이트라는 명목으로 다카하시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받은 분은 부인이신 에리코 씨였는데 몇 가지 별것 아닌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전보는 틀림없이 56통 받으셨나요? 하고 여쭸더니 아니요, 55통이에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키코는 거기서 일단 숨을 멈추고 히코네를 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죄송합니다. 55통이군요. 제가 다른 기록을 잘못 읽었네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물론 전부 깨끗한 상태였고 구겨진 전보는 한 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히코네는 코 밑을 문질렀다. 생각에 잠길 때의 버릇이다. 확실히 묘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식어가는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그게 살인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키코도 컵을 손에 들고 마치 그것이 수정구슬이고 거기에 과거나 미래를 비출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 히코네 씨는 피로연에서 축전을 피로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라니 글쎄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어디서나 하는 일이잖아요. 아키코는 성실하게 끄덕였다.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꽤나 이상한 관례가 아닌가요? 신서의 비밀이라는 사회의 대원칙을
누구도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당당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 앞으로 온 정보를 제3자가 처음으로 개봉해서 읽어버리잖아요. 이 말에 히코네도 할 말이 없었다. 과연 듣고 보니 그렇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결혼 축전을 누가 보낼지는 되게 사전에 짐작하고 있는 법이고, 결혼하는 측에서 부탁을 해서 정보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뭐랄까? 법률적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신랑 신부는 사회를 부탁할 때 축전을 읽는 일까지 모두 포함해서 의뢰하니까, 엄밀히는 타인의 편지를 멋대로 읽는 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히코네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흥미를 느끼며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묘한 관리의 힘은 틀림없네요. 관리라고 생각하니 신경도 쓰지 않지만. 아키코는 큰 눈동자를 크게 뜨고 가만히 히코네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경우만 있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신랑이나 신부 어느 쪽에 악의적인 정보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는 이야기로 들은 적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라니. 히코네는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였다. 그럼 이번 일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즉 사타케가 숨긴 정보가 다카하시 부부 중 어느 한쪽에 보낸 악의성 정보였다고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신랑 앞으로 온 정보예요. 만약 신부님 앞으로 온 정보고 사타케 씨와 신부님 둘이서 몰래 처리하셨다면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보았을 때 신부님, 그러니까 에리코 씨는 확실하게 56통이라고 대답하셨을 테니까요. 과연 그렇군. 히코네는 아키코에게 웃어 보였다. 그런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사카케의 행동도 납득이 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마 신랑의 옛 여자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온 심술궂은 정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끼리의 의리로 사타케가 그것을 숨겨서 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처리한 거죠, 분명.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타케 씨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는요. 살해당해서 사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키코는 조바심이 난 듯이 몸을 내밀고 자그마한 주먹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네, 그래요. 저는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어요. 신문이나 잡지나 TV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방송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인물의 범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가깝다고 단언해버리면 어폐가 있지만 확실히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원들은 피해자의 교우 관계를 조사하는데 전력을 쏟는 중이다.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히코네는 질문했다. 얼버무리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조금 심술궂은 마음도 있긴 했다. 아키코는 손가락을 꼽으며 술술 나열했다. 방에 침입한 흔적이나 다툰 것 같은 모습이 없다는 점, 뭔가 소리나 비명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금 등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에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대며 히코네는 눈을 깜빡이고 있는 아키코를 가만히 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냐면 말이죠. 담배꽁초입니다. 히코네는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어른스럽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역시 자, 어떠냐 하는 기분이 된다. 재떨이와 재는 있는데 담배꽁초는 없었다. 즉 범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담배를 피운 거죠.
그래서 꽁초 때문에 혈액형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주워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전부 가지고 간 이유는 범인과 피해자가 피운 담배 상표가 똑같아서 어느 게 누구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키코는 재빨리 끄덕였다. 감탄했다기보다는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이야기를 진행합시다. 라는 듯한 모습이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보 이야기로 돌아가죠. 범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고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동기가 있어서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전보가 소문이 나서는 안 되는 신랑의 과거를 폭로한 내용이고 사타케 씨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서 지워버리셨다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히코네는 한밤중에 역에서 타일러서 데려온 소녀가 매춘 고객 리스트를 들이밀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사타케가 공갈 협박을 꾸미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키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야기가 꽤나 비약하는 기분이 드네. 당황하는 그의 모습과 아키코의 진지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옆자리에 샐러리맨인 듯 싶은 두 사람이 희죽거리고 있다. 히코네는 크게 헛기침을 했다. 당신의 추측은 전부 가정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하는 소리예요. 이건 가설이니까요. 하지만 이 가설 위에서 다카시 부부의 결혼식이 끝나고 2개월 후에 사타케 씨가 살해당하고 이유도 없이 토막이 나서 버려졌다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면 토막. 말을 하다 말고 히코네는 입을 다물었다. 아까의 샐러리맨들이 이번에는 수상쩍어 하는 눈빛을 하고 있다. 아키코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이 진실일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히코네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 가설이라는 녀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삼가 들어보기로 하죠. 아키코를 향해 집게 손가락을 흔든다. 다만 아무리 수사 분야 쪽이 아니라 해도 저 역시 형사 나부랭이라고요. 프로입니다. 반박의 여지가 있으면 봐드리진 않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물론이고 말고요. 아키코는 끄덕였다. 히코네는 뚱한 얼굴로 손을 들어 웨이트리스에게 손짓해서 커피를 2잔 추가하고는 아키코를 재촉했다. 자, 말씀하세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히코네 씨는 아키자키 미치요라는 여자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키코는 말을 꺼냈다. 물론입니다. 히코네는 의욕적으로 대답했다. 사타케 가즈노리의 방은 시체를 내보낸 후 수사당국의 손에 의해 그야말로 1cm 단위로 조사되었다. 그때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재킷 주머니에서 야마나시현 K시에 있는 블랑카라는 술집 성냥이 하나 발견되었다. 만약 이것이 도네나 근교 도시에 있는 술집의 성냥이었다면 누구 하나 마음에 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독신 남성이 술집에 성냥 1~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니까. 하지만 K시라고 하면 도심에서 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해도 2~3시간은 걸리는 장소다. 그런 곳까지 일부러 한잔하러 나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는 K씨의 친한 친구도 친척도 없었고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담당하는 구역도 아니었다. 지역 경찰에 조회한 결과 블랑카는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가게에 있는 종업원 3사람은 피해자가 찾아왔던 일도 날짜도 왜 찾아왔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사타케 가즈노리는 9월 16일 밤
블랑카로 아키자키 미치오라는 여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날은 당사자인 미치오가 죽은 지 초칠일 되던 날이었다. 아키자키 미치오의 시체는 9월 9일 새벽 순찰하던 경찰이 그녀의 자택 근처에 있는 길에서 발견했다. 한눈에도 교살되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의복은 흐트러져 있어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보였다. 도난의 흔적은 없었지만 검시 결과 폭행을 당했음이 판명되었다. 시체 근처에는 급발진한 차의 타이어 자국이 축축한 붉은 흙 위에 남아있었다. 사건 현장은 큰 길에서 갈라진 비포장도로로 이 길을 타면 블랑카가 있는 역 앞에서 미치오의 집이 있는 주택가 주변까지 상당히 질러갈 수 있다. 하지만 드문드문한 잡목림과 밭이나 개발 준비 중인 땅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야간에는 인적도 드물어 그 지역에서는 치안 도로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그런 류의 범죄가 빈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실제 올해 6월 이후만 해도 4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와 있다.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나 여학생으로 그 중에는 전치 한 달이라는 중상을 입은 사람도 있다. 전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선 4건 모두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 살인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키자키 미치오가 처음이다. 9월 9일과 11월 11일, 약 2달의 사이를 두고 살해된 사타케 가즈노리와 아키자키 미치오를 잇는 것은 그다지 드물지도 않은 관계였다. 미치오는 6월부터 블랑카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는 반년 동안 신주쿠에 세이라자데라는 술집에 있었고 사타케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다. 블랑카 종업원 중 하나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밤 사타케 씨는 혼자서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가미하라까지 왔기에 K씨의 미치오 씨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발걸음을 옮겨봤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면서 굉장히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입을 멍하니 벌리면서요. K씨 경찰에서는 일단 며칠 후에 수사원 2명을 파견해 사타케에게서 그동안의 사정을 듣고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다.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으로 기울어져 있긴 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생각이었으리라. 아키코는 말을 이었다. K씨 경찰은 그걸로 2사람의 관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버렸나요? 사타케 가즈노리는 미치오 살인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죠. 사정 청취에서도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고 하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사타케에게는 이전부터 자주 혼자서 밤늦게까지 차를 몰고 멀리 나가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정작 중요한 미치오의 추정 사망 시각은 9월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그 사이 사타케는 도쿄의 친구 아파트에 묵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알리바이가 있다는 말이죠. 히코네는 말을 끊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미심쩍은 눈으로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그보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 대체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신문기사에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던가? 아키코는 다시 쌩긋 웃었다. 큰일 났는걸 하고 히코네는 생각했다. 이 얼굴로 쌩긋하고 웃으면 금방 무장 해제하고 싶어져 버리니 곤란하다. 아마도 히코네 씨는 텔레비전 나프로 같은 방송은 안 보실 테죠. 하지만 비번인 평일에 한번 주부대상 와이드쇼를 보세요. 범죄 화제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히코네는 한숨을 쉬었다. 온 세상이 탐정 부민 시대다. 그래서 요는 그 아키자키 미치오가 어쨌다는 건가요? 아키자키 미치오 씨가 바로 다카하시 요시노리 씨 앞으로 온 정보를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미치우 씨와 다카하시 씨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날 만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다. 히코네는 코 밑을 문질렀다. 그건 즉 다카하시 부부의 결혼식 다음 날 사타케가 일부러 아키자키 미치우를 찾아갔기 때문이지요. 아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미치우라는 여성이 다카하시의 과거 여자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세이라자데의 단골 손님은 사타케지 다카하시는 아니었으니까요. 아키코는 미소 지었다. 저 말이죠. 한번 권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결혼식 일주일 정도 전이었어요. 최종 상담이 끝난 후였는데 시간이 벌써 저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타키 씨가 지금부터 같이 마시러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카하시 씨가 뭐야 또 세일하자되냐? 네가 키핑해놓은 술은 저번에 내가 갔을 때 다 비우고 와버렸다고 라고 하셨어요. 설마 그 사람과 마시러 갔습니까? 어떻게든 대답이 듣고 싶었던 히코네는 아키코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기 때문에 한숨 놓았다.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로 다카하시 씨도 세이라자데의 손님이었으면 아셨겠죠.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친하게 지내는 남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잘 가는 가게에 다른 한 사람이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요? 히코네는 살짝 웃었다. 그렇다면 사타케도 다카하시와 미치오가 그런 사이였다는 사실 정도는 벌써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리코 씨에 대해서는 남자끼리의 암묵적 이해랄까, 에티켓이랄까, 그런 걸로 잠자코 있었을 뿐이고 말이죠. 그런 쪽 일은 여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내심 그렇게 덧붙였다. 그렇네요. 남자분들은 놀이 상대인 여성과 결혼을 생각하는 여성을 구별해서 사귀는 모양이니까요. 아키코의 말에 히코네는 세상 남성들을 대표해 머쓱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다카하시 씨와 미치우 씨 사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과 미치우 씨가 악의적인 정보를 보낼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뒤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결혼식 다음날 사타케 씨가 만사를 제쳐놓고 곧바로 K시에 있는 미치우 씨를 찾아가셨던 일도 사타케 씨가 얼마나 놀라셨는지를 잘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봤던 사타케 씨의 얼굴, 전보를 바라보던 그 얼굴은 이상할 정도였는걸요. 히코네는 상상해 보았다. 친구의 결혼이 결정된다. 축하해. 그런데 그 술집 여자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 여자라면 걱정 없어. 이미 손을 끊었으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결혼식 당일 그 여자로부터 터무니없는 정보가 날아들어온다. 그래서 다음날 서둘러 그 여자를 찾아가 보니 그녀는 살해당해 있었다. 아키코는 끄덕였다. 결혼 전에 여자 관계라면 자주 있는 일이고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살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큰 문제인걸요. 충분히 협박거리가 될 일이지. 히코네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건 조금 앞으로 돌아가지만요. 미치오라는 여자가 그 정도로 다카하시에게 집착했다면 왜 한때는 선선히 세이라자들을 그만두고 K씨로 틀어박혔을까요? 미치오 씨가 귀향한 건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어서 달리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그 시점에서는 다카하시도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테죠, 뭐. 지금에 와서는 그게 정말로 다행이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요.
아키자키 미치오가 도쿄에 남은 채 다카하시와 에리코의 혼담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처럼 곰따가 터져버려 살인이라는 형태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트러블이 탈로 났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히코네는 자신이 여기까지 전면적으로 아키코의 추리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시금 긴장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다카하시의 혈액형을 아십니까? A형이에요. 어째서 당신이 그걸 알고 있나요? 뭔가 트집을 잡고 있는 듯한 질문 순서였지만 아키코는 신경 쓰는 낌새도 없었다. 피로연에서 신랑 신부의 상성을 점쳐보신 손님이 계셨거든요. 혈액형이라든가 별자리라든가 이름의 획수라든가 그때 다카하시 씨는 A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키코는 히코네가 질문한 의도를 확실히 읽고 있었다. 미치유 씨를 덮친 범인도 A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증이라고 할 수 없죠. 일본인의 절반은 A형이니까요. 또 하나 알리바이 문제가 있어요. 아키코가 중얼거렸다. 알리바이요? K씨 경찰은 미치유 씨 살해에 대한 사타키 씨의 알리바이를 인정했죠. 친구의 아파트에 묵고 계셨으니까요. 그 친구란 누구였을까요? 그게 다카하시였다고요? 네, 이건 주간지 기자의 이야기지만 사타키 씨는 15일에 결혼하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둘이 밤새 술을 마셨다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봐도 다카하시 씨예요. 그리고 다카하시 씨가 그 사실을 인정하셨기에 사타키 씨의 알리바이가 성립했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겠네요. 아키코는 오른손바닥을 펼쳐 휙 뒤집어 보였다. 하지만 관점을 좀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사타키 씨의 그 증언 덕분에 다카하시 씨의 알리바이도 성립하잖아요. 즉 사건 당일 밤 다카하시 씨가 정말로 자신의 아파트에 계셨는지 아닌지는 이 두 사람 외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히코네는 침울하게 수첩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K씨 경찰이 사타케에게 사정 청취를 한 날은 17일이었죠. 네, 다카하시 씨 부부는 신혼 여행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3박 4일의 이주 여행이었으니까 전화를 걸어 미리 의논하기란 쉬운 일이에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보죠. 펜을 들어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아키자키 미치오가 살해당한 날이 9월 9일 심야. 다카하시 부부의 결혼식은 그로부터 엿새 후인 15일. 전보를 본 사타케가 K씨로 찾아간 게 16일. 다음날 17일에 수사원의 사정 청취. 히코네는 퍼뜩 놀라 얼굴을 들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미치오는 9일에 살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15일 결혼식에 맞춰서 전보를 칠 수가 있죠? 나름대로는 분발한 히코네였지만 아키코는 구구단을 틀린 초등학생을 나무라는 교사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축하 전보는 배달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김이 센 표정의 히코네에게 그래서 하고 말을 잇는다. 미치유 씨는 결혼을 앞둔 다카하시 씨에게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다카하시 씨와 다투는 사이에 살해당해 버렸다. 그리고 이미 발신되어 버린 전보만이 남았다라는 얘기인가? 네, 그래요. 한 통의 전보가 모든 열쇠를 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린 다카하시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막으려 사타케를 죽였다. 다카하시라면 수사본부가 그리고 있는 범인상과도 일치한다. 사타케의 방은 문에 자물쇠를 비틀어 연 흔적도 없었고 창문은 전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 점으로 미루어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범인을 안으로 불러들인 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추측하고 있다. 크게 한번 숨을 쉬고 히코네는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내버려둘 수가 없겠는걸. 당신도 함께 서까지 와주셔야겠어요. 일어서는 그를 이번에는 아키코가 말렸다. 잠깐만요. 아직 남아있거든요. 히코네는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 또요? 네, 사타케시 살해는 다카하시 씨가 혼자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마 공범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타케시가 어째서 저런 토막 시체가 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이유도요. 범인은 어째서 피해자를 토막 내야만 했는가. 게다가 아마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토막 시체를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갔을까?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불가사의한 부분이었다. 보통 살인자가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내는 이유는 신원을 알아내기 힘들게 만들기 위함과 동시에 쉽게 처분하기 위해서다. 현장에 그대로 방치할 거라면 그런 공을 들이며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을 터다. 이 사람은 그 이유도 안다는 말인가? 히코네는 다시 앉아 긴장한 얼굴의 아키코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키코는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혼잣말하듯 말했다. 히코네가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는 테이블 위에 재떨이와 성냥을 살짝 밀어 건넨다. 결혼 피로연에 나와 있으면 생판 남인 신랑 신부의 경력이며 그때까지의 가정 환경이나 교우 관계 등을 꼭 그 사람에 대한 전기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듯이 잘 알게 되거든요. 중매인이 두 사람의 경력을 소개하니까요. 대개의 경우 데코레이션 케이크처럼 잘 꾸며놓긴 하지만 히코네는 생각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키코는 또 슬쩍 덧니를 보였다. 피로연에는 신랑 신부와 가로줄 관계밖에 없는 분도 세로줄 관계밖에 없는 분도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파고들어 보자면 피로연에 나란히 앉은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스펙트럼, 프리즘을 통해 갈라진 빛의 열. 게다가 이 스펙트럼은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웃고 손뼉치고 표정을 바꾼다. 제각기 자신밖에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것과 이 사건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선 동기예요. 아키코는 집게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동기라고 써보였다. 사타케 씨는 어째서 협박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카하시 씨와는 사이 좋은 친구셨어요. 그런 친구가 살인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증거도 잡았다. 어째서 자수를 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를 공갈 협박할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까지나 악랄해질 수는 없을 텐데요. 인간이란 천성이 꽤나 악한 존재거든요. 히코네는 위로하듯이 말했다. 아키코가 무척이나 슬퍼 보이는 얼굴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병원, 재판소처럼 인간의 그늘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아키코 같은 슬픈 생각을 몇 번이나 맛보아도 하는 수 없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는 그런 생각이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에리코 씨가 극히 평범한 여성이셨다면 미치오 씨도 사타케 씨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요. 히코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에리코 씨는 평범하지 않습니까?
에리코 씨는 도쿄 유니온에 근무하시긴 했지만 취직은 결혼할 때까지의 사회 공부를 위해서일 뿐이고 집안은 굉장한 자산가예요. 의료기기를 다루는 대형 회사고 게다가 에리코 씨는 상속녀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카하시 씨로서는 그녀와 결혼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남자의 신분 상승인가? 소위 역신데렐라로군요. 그렇죠. 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으로서는 눈앞이 아찔해질 만한 행운이에요. 다카시 씨가 미치유 씨를 죽여서라도 에리코 씨와의 결혼을 지키려 한 일도 그의 약점을 준 사타케 씨가 비열한 협박을 꾀한 일도 모두 뿌리는 거기에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키코는 한숨을 쉬었다. 사타케 씨는 다카하시 씨의 결혼식 사회를 맡으면서 그가 움켜쥔 행운이 얼마나 큰지 또 앞날이 얼마나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지 새삼스럽게 통감하고 계셨을 테지요. 대신할 수 있다면 나라고 못할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도 어떤 의미로는 당연한지도 몰라요. 질투, 선망, 미움 모두 극히 가까이 있는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처음부터 멀찍이 떨어진 사람들 사이라면 세상 뭐가 어떻다 할 것도 없죠. 히코네는 묘하게 철학적인 기분이 되었다. 동기는 충분하네요. 그래서 다카시에게 공범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지금 말한 그런 동기라면 사타케 씨가 다카시 씨만을 협박하셨을 리가 없으니까요. 왜냐면 히코네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 그러니까 다카하시의 부모인가? 그렇죠. 아키코는 고개를 옆으로 흔든다. 점점 더 슬퍼 보이는 얼굴이다. 사타케 씨는 머리가 좋은 분이셨어요. 협박 같은 위험한 다리를 건넜잖아요. 가장 얻어낼 것이 많은 부분을 노리셨겠죠. 다카하시 씨를 협박해봤자 얼마나 뜯어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젊은 샐러리맨이 가지고 있을 돈 따위 뻔하고 아무리 자산가의 사위가 되었다고 해도 거금을 곧바로 자유롭게 쓸 수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달리 누가 있으려나? 신부의 아버님이요. 이 한마디는 폭탄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히코네는 큰 소리를 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야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허사죠. 신부의 부친이 그런 일을 알았다면 설령 결혼식 뒤라고 해도 단연코 헤어지게 할 게 뻔하니까요. 아니요. 아니, 이것만은 저도 양보할 수 없네요. 저도 오늘 여동생을 막 시집 보냈단 말입니다. 설령 여동생이라도 만에 하나 상대 남자가 그런 녀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억지로라도 헤어지게 해서 집으로 다시 끌고 올 겁니다. 하물며 딸이었다면 당연한 일이죠. 여동생의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대도요? 아키코는 시험하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히코네는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게 할 말을 잃었다. 물론 히코네 씨의 여동생분은 그렇지 않으셨죠. 놀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카하시 에리코 씨는 그러셨습니다. 요즘은 드문 일도 아니지만 4개월째 막 접어든 참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이지였어요. 장기여행은 무리겠지요. 한참 후에 간신히 히코네는 말했다. 물론 당신은 그것도 알고 계셨고요. 네, 피로연 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사회자인 사타케 씨가 축하할 일이 두 곱입니다 하면서 발표하셨는걸요. 아키코의 눈은 여전히 그늘져 있다. 신부의 아버님께서는 따님을 무척이나 귀여워하셨어요. 신부 측의 내빈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셨는걸요. 에리코 씨 밑으로 또 한 명, 역시 무척 예쁜 따님이 계시는데요. 딸들은 나의 보물이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실을 폭로하면 그렇게나 사랑하는 따님에게 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잔혹한 짓을 하게 됐죠. 아키코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다카하시 씨가 한 일이 드러나면 설령 두 사람을 이혼시켜도 태어날 아기는 평생 살인자의 아이로 살아가야만 해요. 에리코 씨에게도 그 사실은 평생 붙어 다닐 테죠. 그것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태어날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걸요. 히코네는 쓴 웃음을 띄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얼간이가 된 기분이 드는군요. 아니, 정말로 얼간이인지도 모르겠는걸.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어쩌다 저 피로연의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 알게 된 것뿐이죠. 스펙트럼이라. 침울해져 있는 아키코에게 다시 힘을 내게 하기 위해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다른 쪽은? 왜 시체를 그런 식으로 토막내야만 했는가? 이건 저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란 말이죠. 아키코는 기세좋게 끄덕였다. 네, 그래요. 어째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토막 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을 전부 처분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일단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히코네는 담배를 비벼 껐다. 추정 사망 시각으로부터 시체 발견까지 7시간 이상 충분히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으니까 불시에 방해를 받을 걱정도 없었고요. 아무리 수고가 든다 해도 그만큼 시간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했겠죠. 만약 뭔가 사정이 있어 아무리 해도 시간이 없었다면 우선 시체를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중에 천천히 처분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아키코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마치 그렇게 하면 범행 현장이 눈앞에 떠오르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들은 사타케 씨의 몸이 어떤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만 잘라내서는 금방 그걸 들켜버릴 테니까 필요 없는 다른 부분들도 다 토막을 낸 거예요. 히코네는 위 근처를 어루만졌다. 뭔가 스플래터 영화 같네요. 대체 신체의 어느 부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아키코는 말을 이었다. 문제의 전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물론이죠. 그들은 그걸 되찾기 위해서 사타케를 죽였으니까. 되찾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히코네가 궁리하는 사이에 아키코는 질문을 또 하나 던졌다. 히코네 씨는 도쿄 유니온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도쿄 증권 2부 상장의 중견 전기 메이커죠.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는요? 전상기 부품이라든가 반도체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고 들었고. 그게 왜요? 피로연에서 신랑 측의 내빈으로 출석했던 도쿄 유니온 영업 부장님이 당사의 미래는 AFIS와 그 판매팀의 활약에 걸려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타케 씨도 다카하시 씨도 모두 판매팀의 멤버셨다고 해요. 그 AFIS라는 건 아키코는 손을 뻗어 히코네의 경찰 수첩 가장자리에 글씨를 적었다. 오토매틱 핑거프린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 자, 이거예요. 자동 지문 식별 장치를 말하죠. 도쿄 유니온은 이것을 도입한 실용적인 전자락을 개발해서 상품화에 성공했거든요. 그건 결국 히코네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제 경우라면 제 지문만이, 즉 특정 개인의 지문만이 열쇠가 되는 자물쇠 말입니까? 네, 그래요. 아키코는 몇 번이나 끄덕였다. 게다가 도쿄 유니온에서는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사 빌딩 전체에 이 전자락을 사용하고 있다더라고요. 출입구도 금고도 또 캐비넷도요.
히코네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아키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는 근무 시간 사이에 짬을 내 도쿄 유니온 빌딩까지 가보고 전시실을 어슬렁거리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담당 영업사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군요.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이 전자락의 획기적인 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의 전자 잠금 장치에 100명까지 다중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면 자사 빌딩의 출입구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원 95명 전원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대요. 그렇다는 건 사원이라면 언제든지 출입이 자유롭다는. 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대신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도 한 명밖에 두지 않을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회사 안에 어떤 자물쇠도 예외로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최소 2사람씩 지문을 등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해놓으면 만에 하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외인 단 한 곳, 즉 하나의 열쇠에 한 사람의 지문밖에 등록하지 않은 곳은 크게 숨을 토하고 나서 히코네는 대답했다. 종업원용의 개인 락커. 네, 정답이에요. 아키코가 엄숙하게 말했다. 만약 락커 사용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열어야만 할 경우에는 그 사원의 상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문 기술자의 손으로 락커의 그 부분만 전류를 바이패스시켜서 럭을 끊고 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중해서 결국 그것도 판매 포인트죠. 프라이버시 보호가 완벽하다는 뜻이니까요. 또 하나 획기적인 부분은 하고 말을 이으며 아키코는 유리잔을 손에 들었다. 전자락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가 지극히 섬세해서 단순히 지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손끝에는 당연히 있는 피부의 탄성과 어떤 범인의 체온을 함께 탐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 유리잔 같은 무기물에 지문을 떠서 센서에 가까이 대어봤자 설령 올바른 지문이라고 해도 락을 해제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문제의 정보는 사타케의 로커 안에 있었다. 히코네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사타케의 손이 필요했다. 아키코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사타케 씨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의 요구를 들었을 때 에리코 씨의 아버님은 먼저 사위인 다카하시 씨를 추궁하셨을 테죠. 그리고 모든 것이 차고도 날조도 아님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사타케로서는 그들을 협박할 증거인 정보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이야기해버려도 전혀 상관없었겠죠. 오히려 이야기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사의 로커에 들어가 있는 한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 이외의 인간은 열 수 없다. 라는 그 사실을 다카하시는 잘 알고 있었다. 히코네는 눈을 들어 엄숙한 표정의 아키코와 시선을 마주했다. 거기서 궁지에 몰린 다카하시 일행은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아키코는 하고 숨을 토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경찰이 할 일 따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기분도 드는데요. 당치도 않아요. 애초에 이것은 모두 가설이라는 전제를 잊지 말아주세요. 틀림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가설은 가설입니다. 확인하는 일은 경찰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 그렇죠. K씨의 전화국을 조사해 발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코네는 서둘러 일어섰다. 운이 좋으면 다카하시의 구두 밑창이나 차의 바퀴에서 아키자키 미치오가 살해당한 현장의 흙을 채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퀴 자국 조회도 할 수가 있다고요.
전화를 걸고 돌아온 히코네가 아키코를 재촉해서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우선 우리 수사주임에게 이 가설을 들려줘야겠군. 달리는 택시를 향해 조급하게 손을 흔든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는데 말이죠. 에리코 씨의 부친은 몇 살 정도셨죠? 체격은요? 사타케는 스포츠맨 타입의 꽤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토막내는 일은 아주 큰 일이었을 텐데요. 아니면 다카하시도 그걸 도왔을까? 아니요. 해체 작업을 하신 분은 에리코 씨의 아버님 혼자셨을 거예요. 그 사이에 다카하시 씨가 사타케 씨의 손을 가지고 전보를 가지러 가셨겠죠. 그러고 나서 손목을 원래의 장소에 돌려놓은 다음 두 분이서 아파트를 떠나셨을 테고요. 다카하시라면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라도 말하면 수위가 수상쩍게 여길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군. 게다가 토막을 내는 솜씨는 에리코 씨의 아버님 쪽이 더 나을 테니까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키코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았다. 신부님 측 참석자 중에 신부님 아버님의 소꿉 친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두 사람은 간신히 잡은 택시에 올라탔다. 그분의 축사가 길어서 무척 지쳤죠. 그 중에서 나와 신부의 아버님은 전쟁 중에도 같은 부대에서 사선을 넘어선 동지였습니다. 특히 남방 야전병원에서는 약도 의료기기도 없이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쟁 후에 의료기기 회사를 세운 것도 거기에서 맛본 비참한 체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쨌다고요? 당시에 일본군은 약뿐만이 아니라 의사도 부족했다고 하죠. 에리코 씨의 아버님은 위생병으로 계시면서 아키코는 몸을 떨었다. 꽤나 많은 병사분들을 구해주셨대요. 큰 상처가 난 팔다리를 절단해서요. 사흘 후 청해장 토막살인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다카하시 요시노리와 그 아내의 부친 노무라 미스오가 체포되어 자백한 것이다. 살인의 동기와 사실관계는 히노 아키코가 히코네 형사에게 말한 추리와 거의 일치했다. 미치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헤어질 수 없다고 버텼어요. 다카하시는 다소 마른 듯하지만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기민해 보이는 호남이었다. 처음부터 진지하지 않은 관계였고 녀석도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사귀었을 텐데 나와 에리코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 이야기가 다르다는 등 그런 말을 꺼내서 흥분하더니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두에게 소문내겠다지 뭡니까. 결국 설득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9월 8일 밤 차를 몰고 케이시로가 블랑카에서 돌아오던 그녀를 데리고 남의 눈을 피해 차 안에서 이야기하려 했다. 그러다가 말다툼으로 번졌고 울컥해서 다투는 사이에 미치우가 창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그때 요즘 자주 나타난다는 치안의 짓으로 보이도록 죽여버리자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신혼여행지에서 사타케에게 전화가 와서 전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타케는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해가 되게 하진 않겠다. 케이시 경찰은 다른 사건과 똑같이 변태가 한 짓이라고 보고 있고 8일 밤부터 9일 아침에 걸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해두면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녀석이 장인어른을 협박했다는 사실은 저도 꿈에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노무라는 추조하는 내내 침착한 태도로 담담히 자백했다. 하지만 단 한 번 상대하던 형사조차 몸을 떨 정도의 눈빛을 보인 적이 있었다. 형사가 사타케는 입을 다무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나 하고 물었을 때였다. 에리코의 여동생과 악문 이 사이로 으르렁거리듯이 말했다.
내 둘째 딸과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했소. 나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생각이었소. 그걸로 우리 에리코가 상처받지 않고 끝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아까울 것 따위 없지. 하지만 그것만은 우리 둘째 딸을 담보로 삼는 짓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뿐만이 아니다. 노무라는 조사가 종반에 접어들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요신놀이도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은 없었소. 적당히 시간이 지나 소동이 잦아들면 저놈도 죽일 생각이었지. 우리 에리코도 잠시 동안은 슬퍼할 때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나는 살인자를 감싸고 우리 집안에 둘 생각 따윈 조금도 없었으니 말이오. 문제의 축전은 9월 7일자로 K시의 중앙 전화국에서 발신되었다. 다카시의 불성실함을 힐문하고 한때는 그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중절했던 일조차 있다고 호소하는 51급자의 문면이었다. 또한 이런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축전으로 발신할 수 없지도 않았고 내용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도 않았다. 이는 물론 통신 신서의 비밀이 일본국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히노 아키코가 결혼했다. 상대는 히코네 형사가 아니라 그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았던 프리 아나운서다. 아키코가 이렇게까지 청회장 사건 해결에 마음을 기울인 것도 결혼 퇴직을 앞두고 마음에 의문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해결되고 아키코는 히코네의 꿈속에까지 나오게 된 웃는 얼굴을 만면에 띄고 신부가 되었다. 그렇게 된 사연이라 이후 히코네 형사는 축전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다. 내 결혼식에 축전을 치는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과는 평생 절교다 하고 선언한 것도 물론이다.